20대다 보니까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또 집도 없는 상태이고. 예, 먼저 4위 얘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공고하다는 평가가 꽤 많았었습니다. 지지율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여권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눈에 띌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4월 마지막 주 5주차는 29%입니다. 손원석 국장님, 30%가 붕괴됐다. 이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충격 효과가 있는 거죠.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41.08%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가 무너지면서 지지층에 균열이 생겼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고, 30%대가 무너져서 29%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른바 레임덕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 충격을 여권에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단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올 들어서 계속해서 트렌드 자체가 쭉 이렇게 하향해오는 트렌드 속에서 20%, 29%를 기록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참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좋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또 앞으로 내다봤을 때도 앞으로도 그렇게 낙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집권 말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들이 또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소 국장님 말씀은 이 화면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30% 선에서 뭐 30, 31, 29, 뭐 다시 31, 32 가는 것보다 더 밑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이 지지율이 뭐 갑자기 많이 좋아진다든지 이럴 만한 낙관할 만한 상황 자체보다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불투명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더 많은 시기 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로서는 저 지지율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 가지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머리가 더 아파지는 국면인 것이죠. 이현정 의원님, 바뀐 화면을 저하고 같이 만나볼 텐데,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선이 붕괴됐다 말고도 그 정책 중에 여전히 핵심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81대 9가 이렇게 나오네요. 참 9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 81%라는 게 거의 뭐 이건 모두가 다 이걸 느끼고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징표인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 저는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정보다 긍정이 조금 앞선 게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문재인 케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도 예전에 출범 때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나머지는 보면요, 대부분 다 물론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격차가 크지만 나머지 정책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방역 등등해서 전부 다 부정 잘못했다는 게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보면 대통령의 어떤 이 부정하는데 뭐가 영향을 미쳤냐 보니까 부동산이 일단 1인데 두 번째가 방역 문제예요. 사실은 그동안 보면 방역은 잘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 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지금 상실해 버렸거든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문 대통령이 퇴임될 때 나는 뭘 했다, 내 임기 동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뭘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30% 선이 무너졌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큰 우군이었던 젊은 층의 지지율이 꽤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화면을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20대다 보니까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또 집도 없는 상태이고, 그분들은 이미 땅도 있고 뭐 건물도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더 불쾌하고. 임대차 3법으로 집값을 실컷 올리더니 정작 자신들은 직전에 전세를 올리다가 땅을 사는 등 이유종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처가 사실상 주식이나 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 임금으로도 살 수 없다는 절망이 있거든요. 최 교수님, 글쎄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많아서 저희가 차분히 준비를 다 했는데 18살부터 29살까지의 대통령 지지율이 21%다. 앞서 29%보다도 더 낮다. 이것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서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 현재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희망이 좀 보여야 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과 근데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대출을 막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아픈 부분으로 찾아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갚아가면서 조금씩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는 위기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새로 하고 또 금융 정책을 새로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년층의 마음들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예. 깊이 좀 돌아보고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아서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눈여겨볼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저는 오늘 이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던데요. 이도하 변호사님. 원래 비슷한 흐름으로 갔던 당의 지지율과 청와대 지지율이 이제 당 지지율이 조금씩 청와대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시사하는 바는 꽤 작지 않잖아요. 네, 레임덕이라고 보는 거죠. 레임덕이라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뭐 4자에서 3자, 3자에서 2자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도 그 부분 갖고 얘기를 하지만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앞서는 경우에 이제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죠. 그리고 또 이제는 당도 사실은 대선 후보를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보다 대선 후보를 빨리 뽑거든요. 뭐 예. 그 규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대선 그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대선 후보가 일단 뽑히면 뭐 대선 후보 쪽으로 힘이 쫙 쏠리겠지만 그전에도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의 지지율이 앞서게 되면 원내대표나 당대표의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우리가 민심을 더 잘한다. 뭐 다녀보니까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지율도 당 지지율이 더 나오니까 민심에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당청 개혁을 했을 때 청와대하고 정부의 개편은 안정적이고 뭐 김부겸 총리 지명자라든가 이철희 정무수석이 있고 공무원들이 이제 주로 장관이 되고 이랬지만 윤호중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당대표도 지금 경쟁 중이지만 이제 곧 나오겠지만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온건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조금 색깔이 다른 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거의 예상이 되는 대로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주도권이 계속 당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면 몰라도 올라갈 요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앞서 좀 자막에도 나갔는데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뭐 이번 시점을 30% 붕괴 시점을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그 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급이다. 물론 뭐 여당 내에서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공고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소정석 국장님 뭔가 이재명 지사 같은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인물들에게 좀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미 사실 물밑에서 지금 요즘에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간에 주고받는 정책의 공방 이런 것들이 자꾸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이른바 차기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청와대로서는 뭐 청와대가 앞장서서 내가 그립감을 쥐고 뭘 자꾸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차분차분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전체적인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게 낫고요. 어차피 전체적인 흐름은 예. 당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5월 2일 날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 뒤부터는 바로 이제 대선 국면, 대선 주자들에게 더욱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30% 선이 무너진 건 청와대로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고소의 정확한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를 통해서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목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30대가 모욕죄로 송치가 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019년 아마 7월 달쯤인 것 같습니다. 국회 인근에 여러 가지 전단이 이제 뿌려졌는데 이 전단의 내용은 참 터무니없는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북한에 이런 그 추종을 한다라든지 등등의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모욕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욕죄는요, 친고죄입니다. 즉,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제3자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소환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경찰한테도 물었답니다. 아니, 이거 누가 고소를 했습니까? 물으니까 경찰에서는 다 알지 않느냐,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누가 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청와대와 이 변호인 측에서 이거 변호인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도가 심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 통해서 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즉 대통령이 이 시민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이것이 이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이분 아마 이제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 비판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전단을 이렇게 뿌렸다는 이유로 고소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도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하고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대통령의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다음 화면을 같이 볼까요? 이 사건의 내막은 이런데 근데 이런 발언들이 이제 예전 발언들이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4년 전 혹은 작년에도 대통령이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대리를 통해서 고소를 했다. 이 부분이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 대통령 비판하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밖에 나가면 광화문에 지금도 차에 막 대통령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다니는 차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뭐라고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지금 아까는 말씀 안 한 북한 북조선의 개, 친일파의 후손 그리고 그림도 보면 다른 그 한쪽 전단에요. 일본의 음란물 이미지와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지어서 비판을 문구 적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비판하는 모든 걸 지금 다 이게 고소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이분도 저는 충분히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비판하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백신 잘못됐다, 대통령 경제정책 잘못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유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누구든 반대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그분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인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금도를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누가 금도라는 표현까지 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는 것에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거 발언 대통령이 대통령이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다시 인용을 해서요. 소종석 부장님.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대리인 통해서 고소한 거 두고 꽤 말이 많아서 초선의 허은하 의원은 대한민국의 3대 존엄 문재인, 조국, 김어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정원석 비대위원, 청년 비대위원이잖아요.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 야당에서 꽤 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 자체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여야가 서로 이제 치열하게 기싸움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비슷한 건이 있으면 뭔가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이제 하는 올해 1년 내내 아마 그렇게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정치권이 이번 건 포함해서 저는 아무리 좀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그걸 저렇게 고소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 정치권이 보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또 검찰 수사하면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검찰을 또 비판해요. 이게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협상과 타협의 문화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엔간한 일이 있으면 전부 다 고소고발 상대 당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갈등은 커지고 다시 또 그것이 비판하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건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봤을 때도 최대한 정치권은 이 고소고발을 좀 자제하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게 설마 대통령이라도 뭐 이런 말씀하시고 최 교수님과는 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두화 변호사님요?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고소를 하면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이 이제 이 부분을 수행했을 텐데요. 경찰에서 계속 확인을 했을 거예요. 직접 출석을 해서 고소인 진술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시간이 길어졌을 텐데 대통령은 그 재직 기간 중에 형사소추가 다 면제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이 안 되죠. 이제 그 대통령으로 계시는 동안 그것처럼 사실은 재임 기간 중에 국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는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진보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서도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정치인들이 관련됐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이게 같이 엮여 있으니까 고소가 된 거지, 이제 그 송치가 된 거지. 아,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신 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변호사들끼리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정말 저렇게 대통령이 극악해서 못 참겠어서 법률적인 그 비방 내용이 극악해서요. 극악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절차를 밟았다 이러면 그 주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이렇게 되면 경찰이 그 기록을 보고 검사가 보고 판사가 보고 어떤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형사 고소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 사람은 다른 범죄로 지금 명예훼손으로 송치가 돼서 다 처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고소인이 돼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뭐 이제 청와대 관저 이렇게 나와서 대상자가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안 그래도 처벌은 받을 사람이거든요.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리를 통해서 모욕죄를 고소한 대통령 얘기까지 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만나봤습니다.